경기도 포천시 외곽의 작은 산골 마을. 100년 된 느티나무 아래 낡은 경로당 건물. 포크레인 2대와 검은 승합차 3대가 들이닥칩니다. 문신 가득한 조폭 20여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로당 앞에서는 흰 티셔츠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폭 두목 최만식 45세, 오늘까지다. 여기 비워. 안 비우면 강제로 밀어버린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기가 우리 평생 살던 집인데 어딜까란 말이오? 인구 60명이 채 안 되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100년도 더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이유로.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경로당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뭘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별빛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느티나무 안녕하세요. 아래에는 아이고, 낡은 안녕하세요. 건물 하나가 네.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30년 된 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잠깐 앞에 나갔다 와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안녕하세요. 기둥이 삐걱거리는 아이고, 낡은 안녕하세요. 건물이었지만 네. 마을 어디 어르신들에게는 다녀오세요? 네, 유일한 잠깐 앞에 안식처였습니다. 나갔다 와요. 토요일 아침 안녕하세요. 10시였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경로당 마당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티셔츠를 입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봉사자 15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손길이라는 자원봉사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을 찾아와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봉사자 한 명이 감자를 썰고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안에서는 어르신 20분이 화투를 치며 웃고 계셨습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가 고스톱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운이 좋네. 광이 벌써 3개야. 옆에 계신 82세 최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멈, 오늘 다 잃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여? 마당 한쪽에서는 한 남자가 조용히 나무 평상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38세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의 보통 체격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은 평범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작업용 장갑을 낀 모습은 여느 자원봉사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망치질을 하며 평상에 삐걱거리는 부분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릉.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뒤로 검은색 스타렉스 세대, 그리고 대형 포크레인이었습니다. 차량들이 경로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면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용, 호랑이, 독수리가 팔뚝과 목덜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그들은 명백히 조폭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최만식이었습니다. 45세,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목 뒤까지 용 문신이 새겨져 있어서 더욱 흉악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칼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싸움으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최만식이 경로당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까지다. 여기 다 비워. 봉사자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도 화투를 멈추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최만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포크레인 시동 걸어. 오늘 밀어버린다. 포크레인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콰르르릉. 요란한 엔진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평생 살던 집인디 어딜까란 말이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가득했습니다.
7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딸 셋을 이 마을에서 낳아 키웠고 남편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경로당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할멈, 좋은 말로 할 때 서명해. 안 그러면. 그가 걸어가더니 마당에 놓인 밥상을 발로 찼습니다. 쾅! 밥그릇이 깨지며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아껴 쓰던 녹그릇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른 어르신들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80이 넘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봉사자들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조폭들을 상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상을 고치던 강민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망치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최만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 최만식 앞에 섰습니다.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만식이 비웃었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찰칵. 최만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뚝.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최만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폭들이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보스가 당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봉사자 한 명에게 이 새끼를. 조폭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했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틈에 민준의 손날이 조폭의 목을 가격했습니다. 툭! 조폭이 숨을 못 쉬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조폭이 옆에서 발차기를 했습니다. 민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조폭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조폭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민준이 낮게 자세를 낮췄습니다.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다른 조폭과 부딪혔습니다. 2명이 엉켜서 굴렀습니다. 5번째 조폭이 뒤에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휙! 민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습니다. 퍽! 조폭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조폭이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쓰러졌습니다. 이 자식을 죽여버려. 최만식이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나머지 조폭 15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번,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민준의 몸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주먹을 피하고 발차기를 맞고 몽둥이를 빼앗았습니다. 퍽퍽퍽, 툭툭툭, 콰당, 타격음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조폭들이 하나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20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만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민준이 할머니께 다가가 쓰러진 밥그릇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다른 것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포천 파출소에서 온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경수 경장과 20대 후반의 이민호 순경이었습니다. 경로당 마당에는 여전히 조폭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경수 경장이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만식이 손목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모두 입을 맞췄습니다. 네, 저희끼리 싸웠어요. 취해서 난동 부렸습니다. 경찰이 봉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하신 건가요? 봉사자들이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봉사자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방에 있어서 못 봤어요. 경찰이 민준을 봤습니다. 선생님은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못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복잡해집니다. 조사받고 진술하고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경로당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조폭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조폭들에게 간단한 조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CCTV가 없는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조폭들도 하나씩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최만식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억해둬. 위협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량들이 떠나자 경로당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봉사자들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수진이었습니다. 35세, 키 168cm의 날씬한 체격,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은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퇴사한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해킹과 프로그래밍에 능했습니다. 수진이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방금 그거.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는 것을. 수진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영상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0.5배속으로 민준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정확한 급소 공격, 최소한의 동작, 효율적인 제압술. 이건 군대에서 배우는 게 아닌데.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특수부대. 그것도 최정예 부대에서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강민준, 38세.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자. 직업은 프리랜서 목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로당 뒤편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 불렀습니다.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삭제해주세요. 왜요? 이건 증거예요. 경찰에 제출하면. 아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민준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농기구와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의 얼굴에 민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0년 전, 저는 죽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죽으려고 했어요? 민준이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전쟁터요? 네.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알았습니다. 강민준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매주 오는지. 그럼 특수부대 출신이신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DTSEAL 해군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민준이 액자에서 시선을 떼고 수진을 봤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수진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폭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민주는 경로당 2층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10년 전부터 주말마다 이곳에서 잤습니다. 침낭 하나와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2010년 아프가니스탄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 탈레반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 작전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UDTSEAL 대원 5명이었습니다. 모두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팀장은 김태욱 중위 35세였습니다. 그 밑으로 강민준 하사 23세, 박준혁 하사 25세, 이동훈 하사 24세, 최수호 하사 22세. 이들의 임무는 탈레반 무기고 파괴였습니다. 밤 11시 암흑 속을 이동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김태욱 중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체크 오버. 2번 이상 무오버. 3번 이상 무오버. 4번 이상 무오버. 5번 이상 무오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4번이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2km.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탈레반 무기고였습니다. 김태욱 중위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박준혁과 이동훈이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폭약을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과 최수호는 어모를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폭약이 설치되었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원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타타탕 총성이 터졌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탈레반 병사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매복이다. 엄폐. 김태욱 중위가 외쳤습니다. 대원들이 재빨리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타타탕, 타탕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팀장님, 너무 많습니다. 박준혁이 외쳤습니다. 적은 3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군은 5명뿐이었습니다. 본부, 여기 4팀. 적의 매복 공격받음. 지원 요청 오버. 김태욱이 무전을 쳤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직지지직.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젠장, 통신 안 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탄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이동훈이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동훈 하사가 총에 맞았습니다. 가슴에 피가 흘렀습니다. 이동훈, 버텨.
민준이 기어가서 이동훈을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민준아. 이동훈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 지혈해줄게. 민준이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먼저 가. 이동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동훈아, 동훈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동훈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전사자였습니다. 젠장. 민준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싸워야 돼. 김태욱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총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탕탕. 적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적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수류탄. 누군가 외쳤습니다. 쾅.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최수호 하사가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수호야. 박준혁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총에 맞았습니다. 머리에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즉사였습니다. 2명이 더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태욱 중위와 민준뿐이었습니다. 민준아 들어. 김태욱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너라도 살아야 해. 내가 시간 벌게. 그 사이에 도망쳐. 안 됩니다. 같이 가요. 명령이다. 살아서 돌아가. 전우들의 죽음을 알려야 해. 김태욱이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팀장님,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쾅, 쾅.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김태욱 중위가 자폭했습니다. 적 여러 명을 동반 사망시켰습니다. 그 틈에 민준은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민준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아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2층 작은 방. 민준이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PTSD였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했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느티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괜찮은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이 경로당 28세의 민준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제대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민준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5번 바꿨습니다. 매번 PTSD 증상으로 그만뒀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악몽을 꾸거나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민준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민준은 죽으러 산에 왔습니다. 배낭에는 목을 맬 밧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적당한 나무를 찾았습니다. 느티나무였습니다. 밧줄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전우들아, 이제 감아. 그때였습니다. 젊은 친구, 거기서 뭐 하는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리 가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려던 건가? 할아버지가 밧줄을 받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에 난 상처가 보였습니다.
자의 흔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네, 군인이었나?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전쟁터에 다녀왔구만. 어떻게? 눈빛을 보면 알지. 나도 월남에 다녀왔네. 할아버지가 민준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우들을 잃었나?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도 그랬네. 월남에서 소대원 10명을 잃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꿈에 나오네. 그 친구들이. 민준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러세요? 그럼 전쟁터를 겪은 사람은 다 그렇네. 평생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지.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네 죽는다고 해결되나? 전우들이 원하는 게 그게 맞나? 저는 살 자격이 없어요. 혼자만 살아서. 아니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살아야 하네. 전우들이 못 산 만큼 더 살아야지. 그게 자네가 할 일이네.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살아요? 천천히 살면 되네. 하루하루, 조금씩. 내가 도와주지. 할아버지가 민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로당에서 자게. 내일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민준은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어머, 이 친구 얼마나 안 먹었노? 빨리 먹어라. 최영희 할머니가 반찬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민준이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경로당 2층에서 잤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푹 자게.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민준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아직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떠나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게. 오늘 마을 잔치가 있네. 민준은 머물렀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 이야기, 삶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할아버지도 50년간 품고 있던 아픔을 꺼냈습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석 달 후 민준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자. 기다리고 있마.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살아갈 이유를 준 은혜를. 현재 경로당 2층. 민준이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민준은 침낭을 개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어나시기 전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민준의 루틴이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이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민준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둘은 경로당 뒤편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젯밤에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요? 네. 이 재개발 건에 대해서요. 화면에는 복잡한 문서들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가 IT 쪽 일했잖아요. 해킹은 좀 할 줄 알아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구청 서버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포천시 도봉리 재개발 계획서였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이 마을 전체가 리조트로 바뀌어요. 리조트요? 네. 대형 리조트 단지, 호텔, 콘도, 골프장까지. 두 번째 문서가 떴습니다. 토지 소유권 현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토지 소유권이에요. 마을 전체 토지의 70%를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70%나요? 네. 3년 전부터 조금씩 매입했어요. 원주민들 모르게. 수진이 소유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박성진, 김영수, 이민호.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투기꾼들이에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거죠. 세 번째 문서가 떴습니다.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계약서에는 포천시청 도시계획과장 한태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투기꾼들과 결탁했어요. 재개발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대가로 이익금의 30%를 받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토지 가격이 100배 상승해요. 투기꾼들이 번 돈이 약 500억. 한태수가 받을 돈은 150억입니다. 150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조폭들은요? 한태수의 고등학교 동창이 바로 조폭 두목 최만식이에요. 한태수가 최만식을 고용해서 마을 주민들을 협박하는 거죠. 수진이 네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수야,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최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문제야? 한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로당 영감탱이들이 끝까지 버티네. 저번에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우리 애들이 다 쓸렸고, 그럼 더 세게 해. 물리적으로. 어떻게? 불질러. 경로당에. 뭐? 사람 다치면 어떡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결과만 원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진이 다섯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에서도 매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명단이 떴습니다. 장두식 이장, 그 외 원주민 4명. 이 사람들은 각각 10억씩 받고 재개발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마을 사람이 마을을 팔았다는 거네요. 네.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나 봐요. 수진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래요. 마을 주민 60명 중 45명이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투기꾼 42명, 매수된 원주민 3명. 반대는 15명 뿐이에요. 대부분 경로당 어르신들이고요. 재개발 조례상 몇 퍼센트가 필요한데요? 70%. 그러니까 42명이 더 필요해요. 그럼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폭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반대팔을 하나씩 찬성으로 돌리려고.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이거 우리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거나 검찰에 고발해야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한 달. 길면 석 달. 그 사이에 경로당은요?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폭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경로당부터 지켜야겠네요. 혼자서요? 방법이 없잖아요.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무리하지 마세요. 상대는 조폭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빚을 졌어요. 어르신들께. 민준이 경로당을 바라봤습니다. 이 경로당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는 제가 경로당을 살릴 차례입니다. 그날 밤부터 민준은 경로당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깨어 있으며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수진도 도왔습니다. 노트북으로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폭들의 협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김영수 씨 집 습격. 반대파 주민 김영수 씨의 집이었습니다. 밤 11시 집 창문으로 벽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 씨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대 14명. 학교 폭력. 반대파 주민 박민수 씨의 아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고용한 일진들이었습니다. 야, 너희 아빠 재개발 찬성 안 하면 너 매일 맞는다? 아이가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민수 씨는 어쩔 수 없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대 13명. 경로당 수도관 절단. 어느 날 아침 경로당 수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확인했습니다. 수도관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협박 문자. 반대파 주민들에게 일제히 문자가 왔습니다. 재개발 찬성하세요. 안 그러면 가족이 다칩니다. 주민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대 10명, 반대 7명, 반대 5명. 2주 후 반대파는 단 5명만 남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최영희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어르신 2분. 모두 경로당을 지키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찬성 55명, 반대 5명.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제 70%를 훨씬 넘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될 상황이었습니다. 3주차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포천시청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최신형 그랜저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태수 52세. 포천시청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키 170cm의 배 나온 체격.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부정부패로 번 돈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한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식아, 나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끝내. 더 이상 못 기다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로당 밀어버려. 강제로. 어르신들 안에 계시면요? 상관없어. 다치든 말든. 어차피 보상금 줄 거니까. 형님, 그건 좀. 왜? 못하겠어? 한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식아, 너 지금까지 내가 얼마 챙겨줬는데 이것도 못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해. 봉사자들 오기 전에.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만식이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총공격이다. 포크레인 세대 준비해. 금요일 밤 경로당. 민준이 경로당 2층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거 봐요. 수진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한태수와 최만식의 통화를 해킹해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온대요. 녹음을 들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로당을 밀겠다고요? 네. 어르신들이 안에 계셔도.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들. 민준 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요.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어르신들을 대피시켜야겠어요. 어디로요? 마을회관이라도. 일단 경로당에서 떨어뜨려야죠. 그리고요? 그리고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아야죠. 혼자서요? 포크레인까지 동원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치면 괜찮아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에요. 15년 전에.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전우들은 죽고 저만 살았어요. 그 죄책감에 10년을 살았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어요. 살아갈 이유를 주셨죠.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저도 도울게요. 수진 씨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내일 일을 영상으로 찍으세요.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둘은 밤새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경로당 주변을 점검했습니다. 수진은 카메라 세대를 설치했습니다. 숨겨진 위치에 CCTV를 달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민준이 어르신들을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일어나세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벌써 아침이가? 네. 할아버지, 오늘 마을회관으로 가셔야 해요. 왜? 조폭들이 올 거예요. 위험해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우리가 여기 있어야 경로당을 지키지. 할머니, 다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안 가. 어르신들이 완강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경로당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이요. 제가 지킬게요. 약속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너 혼자 어떻게? 저, 군인이었어요. 특수부대.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네.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목숨이 더 중요하다. 네,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경로당에는 민준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5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여러 대, 덤프트럭 여러 대까지 차에서 조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최만식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손목에 깁스를 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번에 민준에게 당한 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장을 본다. 최만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태수도 있었습니다. 구청과장이 직접 나온 것입니다. 한태수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 나와. 5분 안에 안 나오면 강제 철거한다. 민준이 경로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최만식이 비웃었습니다. 오, 저번 그 새끼네. 혼자 나왔어? 어르신들은 안 계세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조폭 10명이 민준을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쇠파이프, 강목, 몽둥이. 한태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5분 줄게. 꺼져. 안 그러면 포크레인이 들어간다. 민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로당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비켜. 한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발로 흙을 긁어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치실 거예요. 조폭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이 새끼 완전 미쳤네. 혼자서 우리 10명을 막겠다고? 하지만 최만식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당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다들 조심해. 저 새끼 보통이 아니야. 형님, 설마 쫄은 거 아니죠? 닥쳐. 다들 동시에 덤벼. 한 명씩 가지마. 조폭 20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열기, 총성, 폭발음, 전우들의 비명. 미안해. 이번에는 지킬게.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민준이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폭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퍽! 조폭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폭이 양쪽에서 공격했습니다. 민준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조폭의 공격이 서로를 맞췄습니다.
그 틈에 민준이 두 명의 명치를 연속으로 가격했습니다. 툭툭. 두 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 7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이 쓰러진 조폭에 쇠파이프를 주었습니다. 휘둘렀습니다. 쾅, 쾅, 쾅. 파이프가 조폭들의 팔, 다리,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을 만큼만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7명이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민주는 파이프를 버렸습니다.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UDTSEAL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 크라브마가, 태권도, 합기도, 모든 기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주먹, 발차기, 팔꿈치, 무릎, 몸 전체가 무기였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20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약간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울 수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악을 썼습니다. 다들 뭐해? 한꺼번에 덤벼. 나머지 30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힘들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명을 제압하는 사이 다른 2명이 공격했습니다. 민준의 등에 몽둥이가 맞았습니다. 으윽!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공격한 조폭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조폭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폭이 옆구리를 찼습니다. 크!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폭들이 환호했습니다. 됐어. 저 새끼 쓰러졌어. 4~5명이 동시에 민준을 짓밟았습니다. 발로 차고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민준이 피를 토했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 경로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안 돼요. 그만해요. 하지만 조폭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비웃었습니다. 계속해. 죽기 직전까지.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성의 끈이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것이 폭발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기억, 죽은 전우들, 살아남은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으아악! 민준이 괴성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발로 차던 조폭의 다리를 잡아 꺾었습니다. 뚝! 무릎이 역으로 꺾였습니다. 조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 그 조폭을 들어 다른 조폭에게 던졌습니다. 2명이 엉켜 넘어졌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던 조폭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몽둥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휘둘렀습니다. 쾅쾅쾅쾅. 파이프가 아닌 몽둥이. 더 무거웠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조폭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이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지켜야 한다는 본능. 5분이 더 지났습니다. 50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만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도 조폭들의 피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한태수를 봤습니다. 한태수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와. 나는 공무원이야. 건드리면. 민준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으악! 도와줘. 한태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만식이 차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소지한 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쏜다. 최만식이 민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민준이 멈춰섰습니다. 3미터 거리였습니다. 이 새끼, 내가 뭔데 우리 일을 방해해. 최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쏴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 쏘라고요. 그럼 당신도 끝나요. 살인죄로. 닥쳐. 최만식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총알이 민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최만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만식이 다시 쏘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민준이 최만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최만식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최만식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태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더 빨랐습니다. 한태수의 뒤에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려 세웠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 한태수가 울먹였습니다. 민준이 한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미안해. 미안해. 김철수 할아버지 아세요? 누구? 이 경로당의 어르신이세요. 저를 살린 분이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이 경로당이 저를 살렸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민준의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 안 돼요. 수진이 달려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민준이 주먹을 내렸습니다. 한태수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민준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3일 동안 의식 없었어요. 경로당은요? 무사해요. 조폭들 다 체포됐어요.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최영희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가?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왜 혼자 그런 위험한 짓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알아. 할아버지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손자, 고마워. 병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민준 씨, 이거 봐요. 뉴스였습니다. 포천시청 공무원, 재개발 비리 적발, 조폭과 결탁해 주민 협박, 구속영장 신청, 수진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한태수와 최만식의 통화 녹음, 비밀계약서, 경로당 습격 영상,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경로당 지킨 영웅, 현대판 의적,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특히 민준이 10명의 조폭과 싸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수진이 보호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한태수와 최만식을 기소했습니다. 배임, 직권남용, 폭행, 협박, 방화미수. 한태수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최만식은 징역 12년. 토지 투기꾼들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한 달 후 포천시장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장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진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이 무서웠으니까요. 시장은 어르신들께 약속했습니다. 새 경로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6개월 후 봄 같은 자리에 새 경로당이 세워졌습니다. 2층 건물에 최신 시설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100년 된 느티나무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경로당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사진. 그 옆에는 현판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곳. 경로당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새 경로당을 둘러봤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써도 되는 거가? 박순자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위에 지은 거잖요. 최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좋네. 꿈만 같아. 할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는걸요. 우리가 서로 살린 거지.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넌 어떻게 할 거가? 계속 여기 올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 우리 손자. 개관식 후 저녁. 민준과 수진이 느티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네.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죽었어야 할 목숨이라고. 이제는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뭔데요? 이곳이요. 경로당, 어르신들, 그리고 민준이 수진을 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봉사할 거예요? 물론이죠. 그럼 좋네요. 둘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준이 서울의 한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여주셔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봉리 경로당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화면에 전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점이 수십 개 찍혀 있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재개발, 비리, 방치.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경로당 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봉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명, 2명, 3명. 결국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50명의 첫 봉사단원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봉리 경로당. 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명의 하얀 티셔츠 입은 젊은이들.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최영희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느티나무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말했습니다. 15년 전 전쟁터에서 전우들을 잃었을 때 저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습니다. 10년 전 죽으러 이곳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민준이 밥주걱을 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됐어요. 그래, 알았어. 이 판만 끝내고. 할아버지가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네.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래. 처음 왔을 때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살아있어. 민준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살기로 선택한 거지. 할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너처럼 아픈 사람들, 너처럼 힘든 사람들. 네, 할아버지. 약속이다. 약속할게요. 몇 달 후, 여름. 경로당 지킴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충남 서산의 한 경로당을 도왔습니다. 그곳도 재개발로 위기에 처한 곳이었습니다. 민중과 봉사자들이 가서 도왔습니다. 법률 자문, 행정 지원, 물리적 보호까지 2달 만에 경로당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 정읍, 세 번째는 경북 영주. 하나씩 성공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판 의적, 경로당 지킴이, 전국 경로당을 지키는 특수부대 출신 봉사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제 얼굴은 필요 없어요. 경로당만 지켜지면 됩니다. 1년 후 겨울,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하사님이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준석입니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같이.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석? 같은 부대 후임이었습니다. 그날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았던 대원. 준석이 어떻게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경로당 지킨 분이 형님이라는 거. 형님, 저도 힘들었습니다. 전우들 죽은 거 제 잘못 같았어요. 이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형님처럼 PTSD로 고생했어요. 10년 넘게. 준석아. 하지만 형님 보고 용기 냈습니다.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지금 뭐 하는데? 봉사활동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분들 돕고 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형님, 감사합니다. 살 길을 보여주셔서. 아니야. 너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도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 2년 후 봄, 도봉리 경로당 마당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경로당 지킴이 대회였습니다. 전국에서 300명의 봉사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경로당 지킴이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2년 동안 50개의 경로당을 지켰습니다. 재개발 비리를 막고 방치된 경로당을 고치고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무대에 민준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300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입니다. 존엄입니다. 민준이 김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대 아래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88세가 되셨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를 살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라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전우들이 왜 저를 살렸는지.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아이들, 모든 약자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끝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300명의 봉사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가 끝나고 민준과 수진이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벌써 4번째 맞이하는 봄이었습니다. 민준 씨,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둘은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괜찮아요? PTSD는요? 아직도 가끔 악몽 꿔. 전우들 꿈.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여.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민준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잘하고 있어. 민준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럴 거예요. 분명.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봄밤이었습니다. 3년 후 가을.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9세. 노안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 봉사자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민주는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민준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은인이십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전쟁터에서 저는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이유도 잃었습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민준이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민준이 깊이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민수는 절을 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 후 경로당. 민준이 혼자 경로당에 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주 앉던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끝까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자. 민준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준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향해. 현재 5년 후 도봉리 경로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100년 된 느티나무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가득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83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최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이곳을 사랑합니다. 매주 토요일 봉사자들이 찾아옵니다. 경로당 지킴이 단체는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회원수 5,000명, 지킨 경로당 수 200개, 도움받은 어르신 수 1만 명 이상.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이곳 도봉리 경로당을 찾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년째 지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민주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수지는 옆에서 밥을 짓습니다. 이제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경로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민준이 밖으로 나옵니다. 할머니, 밥 됐어요. 알았다, 우리 사위.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르신들이 식탁에 모입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민준이 느티나무 아래 앉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대답합니다. 민준이 미소 짓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습니다. 뭐 생각해요? 할아버지 생각. 그리우시죠? 응. 하지만 괜찮아.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셔. 민준이 가슴을 가리킵니다. 마음속에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아이도 할아버지처럼 키울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아이로. 둘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15년 전 저는 전쟁터에서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죽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가치를.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전우들이 왜 저를 살렸는지.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그것이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느티나무가 햇빛 아래 서 있습니다. 바람에 잎이 흔들립니다.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경로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개발, 방치,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이고 추억이고 존엄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곳에 앉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민준처럼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끔 경로당 앞을 지나갈 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가시게 되면 잠시 들러서 어르신들께 인사 한번 드려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별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